네, 안녕하세요. 이승종입니다. 제 옆에는 역시나 부동산 전문가 박원섭. 왜씨 바꿨어? 이름 바꿀 거야 이번에. 아, 이번에 아예 바꿀 테니까. 알겠습니다. 네. 이거 핸드폰 네? 들어갈 것 같은데. 이름 바꿔 그냥.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리뷰를 끝내고 프리뷰를 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. 네. 일단 대놓고 얘기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을 결정한 요인은 너무 많고 또 다양합니다. 네, 그렇죠. 결국 궁금한 건 그래서 집값 오를 거냐 이거예요. 사실 그것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지. 오르냐 내리냐 이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? 저는 개인적 전망보다는 좀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네.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대체적인 얘기가 하반기에 서울은 이제 강보합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, 뭐 수도권은 보합세 혹은 강보합, 뭐 지방은 이제 약보합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 아니냐. 그럼 서울은 좀 오른다. 조금은 오를 거. 아까 제가 전주에 서울이 지금 2주 연속 네. KBC에서도 올랐다고 조금씩 그랬잖아요. 꿈틀대고 있다고 하시죠. 꿈틀 그랬는데 서울이 왜 그 강보합이 좀 될 수 있느냐는 네. KBS 최근에 그 선도 아파트 50주수라는 게 있어요. 네. 이게 주로 시가총액 50이 이상 되는 아파트 그중 50개예요.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제일 비싼 아파트 나오고 싶겠네요. 그렇다고 보면 되지. 주로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? 강남 쪽. 주로 강남에 있을 거 네.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지금 5, 6월 2개월 연속 오르는 거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. 오르고 있다고요? 그러니까 그게 선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아파트들이 먼저 오르는 혹은 빠질 때는 또 먼저 빠지는 선행성을 띠고 있느냐? 나홀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. 시장이 위축되더라도 거래가 되는지 몰라요. 네. 근데 만약에 5천 가구, 6천 가구짜리 아파트들은 아무리 불황이라도 그중에 하나는 거래될 거 아니에요. 아, 그러니까 결국 매매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그게 선행지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건데 네네. 이 KB 선도지수 50지수에서 5월, 6월 올랐기 때문에 그죠? 그것도 주로 아까 제가 강남이나 서울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. 부산도 뭐 그런 해운대 큰 아파트들이 네네. 있겠죠. 그죠? 뭐 그러니까 주로 대규모 단지들 중심으로 이제 좀 올랐다는 것은 나머지 단지들도 조금 오를 수 확률이 있다고 있다. 보기 때문에 제가 서울은 좀 강보합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네. 거고요. 근데 이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막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를 거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저희 어머니도 부동산 하시거든요. 네.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요. 여의도에서 하시는데. 아무튼 그 선도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과연 여기 1위부터 5위까지는 어떤 아파트일까?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. 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. 안 하고 있어요? 혹시 이제 왜 우리는 왜 안 들어가느냐 네. 뭐 그런 약간 좀 미는 가능성도 있고 아. 그리고 또 이게 또 글쎄요 그거는 현재로는 좀 대충은 느낌은 오는데 뉴스에 보면 많이 나와요. 뭐 쉽게 생각하면 뭐 타워팰리스 이런 건 들어가 있겠죠. 뭐 예를 들어. 그럴 수도 있고 뭐 네. 가령 뭐 엄마 아파트라든지 아동 아파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쵸.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은 대단지라는 거야. 맞다. 근데 헬리오시티 이런 건 들어가겠죠. 만약에 그죠? 몇 개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. 아 이게 담당자가 아니에요, 저는. 자연스럽게 네. 누구나 예상 가능하시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뭐 다 아는 네. 거예요.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궁금했어갖고.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것들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. 그리고 이제 아무리 비싸더라도 나홀로 아파트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쵸. 다 합쳐가지고 시가총액이 높은 거니까 대체적으로 좀 말하면 대단지여야 되고. 한 서울 시내에 한 3천 가구 이상 되는 단지들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아마 추론이 가능하겠죠, 그죠? 그렇죠. 확실한 건 우리 지금 안 예, 나온다. 우리가- 뭐 이런. 그럴 수는 있겠지. 저도 몰라요.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. 아파트가 아니라서 들어가죠. 혹시 아닙니다.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. 네.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서울이 그렇다고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. 아, 그럼 작년처럼 막 이렇게 오르지 그렇게 않는다. 나타날 수 없다고 봐요. 일단은 왜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이미. 집값이 제가 서울 기준으로 이게 그 2012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2013년 한 1분기 정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. 네. 심지어 뭐 오지간한 아파트도 2배씩 올랐기 때문에 너무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지금 오지간한 사람들은 뭐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이 40%밖에 대출이 안 되고 무주택자가 50%밖에 안 돼요.
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집이 한 채 있으면 추가적으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수요 억제 장치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거시경제도 불안하잖아요. 그리고 지금 전세가 비율이 낮아요. 그동안에 주택 시장을 이끌었던 게 갭 투자였잖아요. 네네. 지금 서울도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60%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갭 투자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분양가 규제가 지금 가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뭐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. 네.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오른 기존 집보다는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죠? 그 소비자들이 매매보다는 신규 청약 쪽으로 좀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. 네. 그렇다면은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좀 힘들겠다. 다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가 네. 금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폭의 어떤 뭐 물가 상승을 이해하겠지. 네. 약간 좀 꿈틀거리는 강보합세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기는 뭐 그거는 아마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약간 오를 수는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또 상승 요인도 있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그렇죠. 같아요. 예. 네. 자, 그럼 저희가 일단 서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수도권이나 지방 시장은 어때요?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. 네.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지금 한 3년 연속 많았기 때문에 네. 지금 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봐야 돼요. 음. 물론 좋은 데는 괜찮죠. 판교라든지 뭐 이런 분당 같은 데는 집값이 좋잖아요. 네. 뭐 그런 데는 빼고 근데 약간 울퉁불퉁한 장세가 나타나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약간 보합세나 뭐 강보합세 정도 된다고 말씀을 좀 네. 드렸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뭐 그동안에 또 많았고 지역 경제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죠. 네, 네. 근데 역시 지방도 보면은 편차가 커요. 아, 지역별로.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. 네, 네. 뭐 빈집이 많다. 동남권 벨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네, 네. 뭐 울산, 뭐 부산, 뭐 창원 이런데 네. 그다음에 뭐 구미 같은데 포항 그리고 뭐 군산 이런 데들 뭐 청주 이런 데들은 대체적으로 좀 안 좋고 네. 뭐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데가 대구하고 대구. 그다음에 대전 그리고 뭐 저런 이제 뭐 세종시 이런 데도 좀 괜찮은 편이고 네. 나머지들은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좀 강한 게 아닌가 네.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네요, 이쪽은. 네, 그렇다. 자, 일단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 전망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네.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꿈틀거림이 하반기에 어떻게 이어지느냐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곧 또 오셔야겠어요, 제가 볼 때는. 아, 정부 대책 때문에 네. 지금 제 생각에는 정부가 시장이 불안하면은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겠다는 그러니까요. 경고 메시지를 보냈잖아요. 굉장히 강렬한 한마디와 함께. 일단 녹화 기준 저희가 6월 27일에 녹화 중이기 때문에 26일에 또 한마디가 툭 나온 거 중에 제가 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거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.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민감한 게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라고 그래요. 뭐 너 땅값 얼마야? 건축비 얼마야?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분양해. 이렇게 많이 받아? 거품이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 분양가를 많이 받아서 이 수익으로 자기 부담금을 낮추는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이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되겠죠. 그러면 재건축이 떨어져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상식적으로 보면은.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정보가 때로는 굴절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시장 에너지가 강하면은 그래? 재건축 사업이 안 되겠네? 그러면은 집값이 그러면은 공급 부족에 의해서 다른 집들이 또 올라가는 거. 그런 식으로 이게 곡해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. 시장의 움직임을 무조건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집단으로 볼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, 네.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그러면서
이렇게 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. 약간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. 맞아요. 그 부분은. 예. 사실 뭐 이게 상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고 집값은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상대적이란 말이죠. 누군가는 떨어지면 좋고 누군가는 오르면 좋고 그래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보다는 이럴 수 있다라는 팩트에 저희가 분석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요.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곧 뭔가 대책이 나온다면 또 금방 오실 거죠? 자주 올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오늘 프리뷰 하반기 전망까지 해봤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새로운 부동산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